17년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삼촌을 방문했는데 삼촌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다카후미와 그의 삼촌 요스케를 소개합니다. 요스케는 지난 17년 동안 그란밤맴이라는 다른 세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카후미는 삼촌이 정신적 손상을 입었다고 믿으며 믿지 못하고 응시합니다. 그의 불신을 감지한 삼촌은 마법을 사용하여 다른 세계에 갔다 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상한 언어로 주문을 외우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다카후미는 실망합니다. 다카후미가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려는 찰나 갑자기 삼촌이 일본어로 바람 마법을 발동하여 다카후미는 삼촌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스케는 오타쿠라서 다카후미에게 콘솔 전쟁 상황과 세가의 현황에 대해 묻습니다. 세가가 더 이상인 콘솔을 만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크게 낙담합니다. 그는 즉시 노트에 적고 에쿠레즈 쿠오라라는 주문을 외웁니다. 다카후미가 에쿠레즈 쿠오라가 무엇인지 묻자 삼촌은 참을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마다 사용하는 기억 지우기 주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지우기 전에 노트에 적어둡니다. 다카후미가 노트를 읽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즉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삼촌에게 에쿠레즈 쿠오라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일주일 후 요스케는 퇴원하여 다카후미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한편 다카후미는 삼촌의 능력을 돈으로 바꾸기로 결심하고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요스케가 다카후미에게 왜 혼자 그렇게 큰 아파트에 사는지 묻자 다카후미는 처음에는 룸쉐어를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삼촌은 룸쉐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놀라지만 다카후미가 함께 살 친구를 찾았다는 소식에 기뻐합니다. 다카후미가 삼촌에게 다른 세계에서의 동료에 대해 묻자 삼촌은 주로 17년 동안 혼자였다고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다른 세계의 모든 사람이 아름다웠고 그는 괴물로 보이며 어디를 가든지 사냥당했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특정 인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삼촌이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 다카후미는 그 소녀가 사실 삼촌을 좋아했지만 츤데레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17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삼촌은 유튜브 영상의 댓글로 주의를 돌리고 한 댓글은 얼마나 가짜처럼 보였는지 언급합니다. 요스케는 처음으로 인터넷 사용과 헤이터들을 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날 요스케는 경매에서 회전형 휴대폰을 사는 것에 관심을 보입니다. 다카후미는 2C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삼촌은 그래도 그걸 사고 싶어 합니다. 스마트폰의 혁신에는 놀랐지만 특이한 기능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합니다. 요스케는 과거 다른 세계에서 물건을 혁신했던 경험을 말하며 주문을 통해 그 기억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문에 시달리던 마을을 위해 마법 카드로 영원히 물이 나오는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카후미는 감명받아 마을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그를 목매달아 죽이려 했고 항아리도 부술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교수형에 처하려 할 때 엘프가 도착하여 그들을 막습니다. 엘프가 상황을 중재하려는 동안 요스케는 그 틈을 타 탈출했습니다. 요스케는 자신의 기억 속 관점을 바꾸어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카후미는 엘프가 얼마나 귀여운지에 충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요스케는 휴대폰의 경매가 곧 마감된다는 알림을 받고 배송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하며 주문합니다. 그 물건은 외딴 섬에서 누군가가 팔고 있었기 때문에 배송비가 2,000원이었습니다. 다카후미는 위치가 더 가까웠다면 직접 찾아가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요스케가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날아가 버리자 다카후미는 깜짝 놀라고 30분 후 휴대폰을 손에 들고 돌아옵니다. 그는 다카후미에게 그걸 자랑하고 다카후미가 다른 물건들도 배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가져올 수 있는지 묻자 그는 이에 동의합니다. 다카후미는 소포를 받고 삼촌에게 박스를 열 물건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삼촌은 그에게 단검을 주고 다카후미는 놀라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삼촌은 그의 노트를 꺼내며 자신의 저장 마법을 보여줍니다. 다카후미는 삼촌이 다른 세계에서 더 많은 물건을 사왔는지 묻습니다. 삼촌은 성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희귀하다는 반지 몇 개를 꺼냅니다. 다카후미는 흥분하지만 삼촌은 이미 전당포에서 팔려고 했고 그 가격이 50원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재료가 워낙 희귀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다카후미가 삼촌이 그 반지를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던 것인지 묻자 삼촌은 그것이 던전을 클리어한 트로피라고 알려줍니다. 다카후미가 기운이 없자
요스케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으며 자신의 첫사랑 소닙과 테일즈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스케는 장난감 가게를 방문해 타이틀 화면을 보던 추억을 회상합니다. 타카후미는 다른 세계에서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묻고 그의 삼촌은 오크로부터 한 소녀와 그녀의 형제들을 구한 기억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소녀는 결국 그의 얼굴을 보고 절망하여 자신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다. 상황을 오해한 삼촌은 소녀가 자신에게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정신을 잃고 고블린들이 뒤에서 자신을 공격해 강에 던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카후미는 기억 속에서 소녀의 형제들이 삼촌 뒤로 가려 하면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를 공격한 사람들임을 알아챈다. 하지만 엘프 덕분에 그의 삼촌은 구출되었다. 엘프는 자신이 그녀에게 빚졌다고 말하며 보답하기 위해 매우 희귀한 반지를 그녀에게 준다. 엘프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자 당황하고 얼굴이 붉어지지만 결국 받아들인다. 타카후미는 충격을 받고 엘프가 그가 청혼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결국 요스케는 빚을 갚기 위해 반지를 팔고 이미의 마을에 엘프를 버렸고 그녀는 17년 동안 그를 쫓아다니게 된다. 요스케는 타카후미에게 그의 검을 치우라고 말했고 이는 다음 바이럴 유튜브 영상의 영감이 되어 200만 뷰를 넘었다. 일주일 후 비 오는 날 요스케는 소포를 받는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읽을 기회가 없었던 마지막 세가 잡지였다. 타카후미는 관심이 없었지만 삼촌이 잡지를 읽으면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좋아하는 게임인 가디언 히어로즈는 197위를 기록했다. 요스케는 쏟아지는 비 속에서 밖에 서서 번개를 맞으며 가디언 히어로즈가 이겼어야 했다고 외친다. 비가 그친 후 타카후미는 그의 삼촌을 위로하려고 적어도 RPG가 이 일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삼촌이 목표를 기억하는 형편없는 기억력 때문에 RPG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RPG가 언급되자 요스케는 그가 RPG에서 겪었던 한 만남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마을을 파괴하려는 용에 대해 듣고 용을 물리치는 방법은 아이스 클랜의 특별한 얼음검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듣는다. 그러나 검은 메이블이라는 소녀에 의해 봉인되어 있으며 그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검을 얻을 수 있다. 메이블을 만났을 때 그녀는 엄마가 그녀에게 보여준 적 있는 특정 꽃에 대해 이야기한다. 요스케는 즉시 떠나서 검이 필요 없이 직접 용을 처치한다. 타카후미는 그가 메이블을 위해 꽃을 가져와 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삼촌은 기억하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주장한다. 마을의 장로는 그가 검 없이 용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메이블은 비참함 속에 남겨진다. 초인종이 울리고 새가 3턴과 20개의 게임이 들어있는 소포가 배달된다. 그는 삼촌에게 선물로 주었고 삼촌은 충격을 받는다. 요스케는 매우 기뻐하며 둘은 함께 게임을 한다. 새해 전날 밤 타카후미는 다른 세계에서의 새해가 어땠는지 궁금해한다. 삼촌은 그가 참석했던 새해 전야 파티의 기억을 보여준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삼촌만은 혼자 식사를 하고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타카후미는 그 기억에 실망하고 대신 그들은 새가 3턴으로 게임을 하러 간다. 게임 세션 동안 요스케는 그날 밤 메이블이 그를 방문했다고 밝히고 타카후미는 게임을 끄고 그녀의 방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기를 요구한다. 다시 한번 요스케는 그의 기억을 보여주고 메이블은 어떻게 겁쟁이를 극복하고 그처럼 강해질 수 있는지 묻는다. 요스케는 그녀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지만 그녀가 은둔자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렇게 있는 것도 괜찮고 겁쟁이로 남아도 괜찮다고 제안하며 급격히 바뀐다. 메이블은 그에게 얼음검을 제안하지만 너무 차갑다고 거절하며 기억은 끝난다. 두 사람은 새해 전날 밤 나머지 시간을 면을 먹으며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낸다. 다음 날 우리는 후지미야라는 여성을 만난다. 그녀는 벤치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요스케를 보고 오싹해한다. 그녀가 떠나려고 할 때 타카후미와 마주친다. 그들은 어린 시절 이후로 만나지 않았고 잠시 대화를 나눈다. 타카후미는 그녀를 집에 초대하고 후지미야는 이에 동의하며 장을 본 후에 오겠다고 말한다. 30분 후 후지미야가 도착하고 타카후미로부터 그가 간식을 사러 나갔지만 곧 집에 갈 것이라는 문자를 받는다. 후지미야가 집에 들어가고 곧이어 요스케가 도착해 발코니에 착지한다. 요스케는 그녀를 보고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하고 그녀가 본 것의 기억을 지우려 한다. 하지만 타카후미가 제때 돌아와 그를 막으며 그녀가 그의 친구라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요스케는 사과하고 후지미야에게 타카후미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 후 타카후미는 그의 삼촌이 어떻게 마법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유튜버인지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후지미야는 요스케가 미쳤고
타카후미의 친절을 이용하고 있다고 믿으며 요스케는 타카후미의 삶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스케는 그녀가 타카후미를 좋아한다고 추측한다. 그녀가 부인하고 타카후미가 그들은 그냥 친구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요스케는 믿지 않는다. 요스케는 후지미야 뒤로 달려가 그녀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는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심지어 오기 전에 샤워를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는 당황하게 됩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요스케가 문을 열러 갑니다. 후지미야는 타카후미에게 삼촌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제안하며 심지어 집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그녀가 룸메이트가 되고 싶다는 것으로 오해됩니다. 어느 날 타카후미가 집에 돌아오자 그는 다른 세계에서 온 요정과 함께 혼란스러워 보이는 후지미야를 발견합니다. 75분 전 타카후미는 삼촌에게 후지미야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삼촌의 이메일을 읽는데 삼촌은 그것이 영어로 되어 있어 읽을 수 없어서 무시했습니다. 타카후미는 그것이 유튜브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말하고 삼촌에게 곧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튜브는 수익을 얻기 위한 조건을 구독자 1000명과 시청시간 4000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삼촌의 채널은 시청시간이 충분하지만 구독자는 812명에 불과합니다. 타카후미는 삼촌의 구독자 수가 적은 이유가 삼촌이 댓글에서 자신의 마법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무례한 답글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처해 있자 요스케는 다른 세계에서 봉인된 도시의 방어막이 깨지고 1000마리의 몬스터가 침공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타카후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안달입니다. 요스케는 자신의 기억을 보여줍니다. 그는 거대한 방어막이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민들은 그가 오크라고 생각하며 경계하지만 요정은 그곳에 있으며 그가 오크처럼 보일 뿐이며 정말 오크였다면 방어막이 그를 죽였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정은 방어막이 주변 지역의 신화적인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스케는 2개의 에너지 검을 소환하여 에너지 광선을 발사하고 방어막을 파괴합니다. 주민들은 패닉에 빠지고 타카후미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왜 삼촌이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보지만 삼촌은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어막이 파괴되자 구름 드래곤이 이끄는 거대한 사이클롭스 군대가 도시 외부에 나타나 침공을 준비합니다. 두 사람은 절박한 상황을 파악하고 요정은 그녀의 전설적인 검을 꺼내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하늘을 날아 사이클롭스에게 돌진하지만 방어막이 다시 형성되어 그녀는 그것과 충돌합니다. 알고 보니 요스케가 정령들에게 부서진 방어막을 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몬스터들은 떠나지만 주민들은 요스케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요정은 상황을 무마하고 요스케가 방어막을 깼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지 않는 대가로 그녀와 데이트를 하자고 요청합니다. 타카후미는 그 결과에 기뻐하지만 요스케는 결국 마을을 떠납니다. 타카후미는 경악합니다. 삼촌은 그녀에게 협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정령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요스케는 사람들에게 그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합니다. 타카후미는 인터넷 트롤들이 그의 약점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반대의 일이 발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채널을 구독하여 요스케가 그의 채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후지미야가 도착하고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후 후지미야는 요스케에게 타카후미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유튜버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충고합니다. 요스케는 이를 무시하고 후지미야는 타카후미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함께 살게 할 수 없다고 언급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스케는 후지미야에게 그들과 함께 살 것을 제안하지만 타카후미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세일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가게로 나갑니다. 타카후미가 떠나자 요스케는 후지미야와 그녀의 타카후미와의 관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요스케는 그가 비디오 게임에서 경험한 로맨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후지미야는 그 비교를 거부합니다. 요스케가 방을 떠나고 후지미야는 미안함을 느끼고 사과하러 가지만 요스케의 옷을 입고 있는 요정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타카후미의 이모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타카후미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후지미야와의 진솔한 대화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타카후미는 자신을 이모라고 주장하는 요정에 놀랍니다. 그는 그녀가 삼촌임을 알아차리고 왜 다른 세계에서 외모를 바꾸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요스케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 마법이라고 말합니다. 타카후미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삼촌의 변신 마법에 관한 유튜브 비디오를 촬영하자고 제안합니다. 처음에 삼촌은 거절했지만 타카후미는 그와 함께 가디언 히어로즈를 플레이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를 설득하고 후지미야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비디오가 인터넷에 업로드되자 그들은 타카후미의 과거 기억을 보기로 결정합니다. 후지미야는 마법에 충격을 받지만 타카후미는 그것이 단지 홀로그램 프로젝터라고 설득합니다. 그것은 후지미야가 그를 괴롭히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후지미야는
달콤한 기억 대신 자신이 괴롭히던 시절을 기억하고 경악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보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친구가 됩니다. 비디오 업로드가 완료되고 그들은 그것을 봅니다. 타카후미는 그의 삼촌이 브이튜버인 척입니다. 요스케는 비디오의 게임 장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즉시 성공을 거두며 2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모든 댓글이 그의 귀여운 외모를 칭찬합니다. 타카후미가 축하하는 동안 요스케는 우울해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후지미야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요스케의 자존심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 돈으로 멋진 스시 저녁을 즐깁니다. 타카후미의 또 다른 기억을 보면서 그는 두 소년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결국 그 소년들은 후지미야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타카후미는 그녀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지미야는 이 모습을 보고 우울해집니다. 후지미야는 자신이 응석바지였음을 인정하지만 중학교에서 어떻게 더 여성스러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후지미야는 커피 맛이 특히 좋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타카후미는 삼촌이 생일 선물로 준 돈으로 커피 그라인더와 원두를 샀다고 말합니다. 타카후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던 후지미야는 중학교 수영복 사진을 보내며 그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카후미는 즉시 사진을 삭제하려 하고 미성년자 사진이 그의 전화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며 후지미야는 절망합니다. 타카후미는 커피 원두 세일 알림을 받고 사러 나갑니다. 후지미야는 거절당한 것에 폭발하고 요스케는 커피를 쏟게 됩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얼음 마법을 시전해 커피와 함께 후지미야도 얼려버립니다. 요스케가 그녀를 녹여주자 후지미야는 흠뻥 젖은 상태로 남겨집니다. 요스케는 그녀에게 샤워하라고 하고 나가면서 그녀가 입을 수 있도록 타카후미의 옷 몇 벌을 남겨둡니다. 후지미야가 샤워를 마치고 타카후미의 상의를 입는데 그때 타카후미가 들어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눈싸움이 벌어지고 후지미야는 창피해서 비명을 지르며 타카후미는 급히 사과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후지미야는 타카후미가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끌리기를 바라지만 그는 너무 둔해서 사과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후지미야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타카후미는 요스케를 집으로 불러 그의 기억을 지우라고 합니다. 후지미야는 그녀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며 그를 멈추게 하고 타카후미는 그녀가 배려 깊고 사려 깊은 친구라며 감사해합니다. 일주일 후 후지미야는 자신의 20번째 생일임을 밝힙니다. 요스케는 삶의 철학을 공유하며 그녀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상황은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후지미야는 그의 현명한 말에 감명을 받고 요스케는 자신의 20번째 생일 기억을 보여줍니다. 엘프가 다가와서 그와 함께합니다. 그녀는 그가 부순 장벽에 대해 추궁하며 입막음 대가로 음식을 뇌물로 건넵니다. 요정은 그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주제로 바꾸며 그가 한때 치명적인 독용으로부터 그녀를 구해준 일을 떠올리지만 그는 이를 노력과 훈련으로 치부합니다. 요정은 그가 여자를 유혹하는 방식인지 묻고 요스케는 자신이 블레이즈 드래곤을 죽인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요정은 특히 그가 아이스 소드 없이 그것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믿지 않지만 그는 블레이즈 드래곤의 불을 보여주며 증거를 제시합니다. 요스케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업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그의 삶의 철학을 반복합니다. 그는 요정에게 게임 전략 가이드에서 그것을 배웠다고 밝힙니다. 타카후미와 후지미야는 그 사실에 할 말을 잃고 요스케는 게임을 하러 갑니다. 기억은 계속됩니다. 요스케는 요정을 다시 여관으로 초대합니다. 요정은 망설이지만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타카후미와 후지미야를 놀라게 합니다. 요정은 결국 그와 함께 가고 두 사람이 여관으로 돌아가는 동안 요스케는 힘든 시기에 자신을 지원해준 요정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여관으로 돌아오고 요정은 그에게 영원히 그를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냥 그의 방으로 돌아오는 길을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밖에 두고 문을 잠근 후 즉시 잠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요정은 그에게 대면하고 그의 하루 계획을 요구합니다. 타카후미는 그녀의 회복력에 놀라지만 후지미야는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가 밤새 울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본 후지미야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으며 요스케에게도 술을 마시도록 강요합니다. 요스케는 비틀거리며 즉시 취하고 후지미야는 도망치려 하지만 타카후미가 그녀를 막습니다. 요스케는 그녀를 집에 데려가기로 합니다. 그는 바람 마법을 사용해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세 사람은 하늘 높이 떠오르게 됩니다. 후지미야는 요스케에게 돈을 벌기 위해 프로야구 선수가 되라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가 마법을 사용하여 초고속 볼을 던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스케는 젊었을 때 그가 반에서 야구팀에게 무시당했지만 그들이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존중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가 마법을 사용해 속이는 것은 그의 도덕에 반하는 것입니다. 요스케는 야구 용어가 얼마나 위험하게 들리는지 데드볼과 도루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거의 암살당할 뻔한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문제의 기억을 보여주며 던전을 완료한 후 숲속을 지칠 줄 모르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뒤에 있는 사람은 아이스 클랜의 메이블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요스케의 다리를 얼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를 땅에 넘어뜨립니다. 메이블을 알아본 요스케는 왜 그녀가 거기 있는지 묻습니다. 메이블은 비꼬며 그가 아이스 소드 없이 용을 죽였기 때문에 그녀의 임무가 해제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가 비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요스케는 그녀를 위해 기쁘다고 말한다. 요스케가 그녀의 소나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블은 왜 그가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요스케는 그녀가 자신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제대로 먹고 있는지 묻고 메이블은 흐느끼고 울다가 요스케의 무릎 위에 기절한다. 그는 메이블을 여간에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서 그녀를 침대에 눕힌다. 메이블이 깨어난 후 요스케는 그녀에게 빵 한 덩어리를 주고 왜 마을에서 은둔자가 되지 않았냐고 묻는다. 메이블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나무로 된 집이 땀감으로 베어졌고 마을의 애완동물이 되거나 떠나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발을 얼리고 목에 차가운 물을 흘린 후 도망쳤다. 메이블의 끈기에 놀란 요스케는 그녀에게 이를 정말로 싫어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몇 가지 가능한 관심 분야를 언급하지만 모두 노동이 많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요스케는 그녀의 공경에 공감하지만 자신은 모험가로 생계를 꾸려간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얼음검을 사용하여 모험가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요스케는 그녀가 선택한 방식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이블을 설득한다. 그 제안에 기뻐한 메이블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과 연결된 검의 봉인을 풀어야 하지만 모험가가 되면 그녀의 우울한 성격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요스케는 내성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얼음검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요스케는 그녀를 계속 칭찬하여 그녀가 얼굴을 붉히게 만들고 검은 더 크게 갈라진다. 요스케는 그녀가 잠들었을 때 메이블에게 준 반지를 가리키며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남은 생애를 부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메이블은 그의 의도를 오해하고 그녀의 검은 완전히 녹아버린다. 그녀는 그를 거절하려 하지만 요스케는 고집을 부린다. 그녀는 당황하고 요스케는 시간이 늦었으니 하룻밤 머무르라고 제안한다. 메이블은 먼저 목욕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요스케는 그녀를 맡아보고 냄새가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반지를 팔면 목욕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요스케는 그녀가 반지를 팔면 더 이상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한다. 오해를 깨달은 그녀의 검은 즉시 다시 얼어붙고 그녀는 요스케를 공격하려 한다. 엘프는 소란이 무슨 일인지 보러 오고 메이블이 제지당하고 요스케가 그녀를 눌러잡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를 본 엘프는 메이블을 속박에서 풀어주고 그녀는 요스케를 제자리에서 얼리고 엘프와 유대감을 쌓는다. 엘프는 오크와 결혼한 상태로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트라우마일지 말하지만 메이블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녀는 얼음 부족 사람들이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피를 나눈다는 것을 밝힌다. 그녀는 400년 전 대체 세계에서 온 사무라이가 그곳으로 보내졌을 때 얼음 부족이 설립된 역사를 설명한다. 그 사무라이는 자신을 환생시킨 신에게 신을 죽일 수 있는 검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엘프는 이미 책에서 그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끊는다. 메이블은 엘프가 자신의 이야기를 망쳤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울기 시작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메이블이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였고 그 이야기가 망쳐진 후 그녀는 무너진다. 엘프는 사과하고 그녀를 위로하려고 한다. 요스케는 신을 죽일 수 있는 검과 같은 특별한 보너스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에 분노한다. 타키후미는 그가 처음 다른 세계로 이동했을 때의 순간을 되돌아보자고 제안한다. 요스케는 자신의 기억을 되감아 부활한 순간을 찾아낸다. 그는 그를 오크라고 생각하며 구타하는 남자들을 만난다. 후지미야는 신으로 해석된 목소리를 듣고 타키후미는 번역 앱을 사용해 신이 한 말을 번역한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당시 요스케는 그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원했고 소통할 수 있다면 그들이 자신을 괴물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대신에 잡혀서 드문 말하는 오크로서 괴물 전시회에 팔렸다. 그는 세계의 청동 동전에 팔렸는데 이는 그들이 가진 다른 쓰레기가 120청동에 팔린다는 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얼마나 헐값이었는지 타키후미와 후지미야를 충격에 빠뜨린다. 이 기억을 보며 요스케와 타키후미는 둘 다 코피를 흘린다. 그 후 요스케가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지웠고 타키후미는 그의 삼촌의 일기에서 읽은 후 기억이 지워졌다는 것이 드러난다.
기억이 계속되고 요스케는 다른 동물들과 함께 감옥에 갇힌다. 노예 상인이 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약 일주일이 지나간다. 타카후미와 후지미야는 그가 혼잣말을 하며 미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요스케는 천장 틈 사이로 들어온 달빛을 향해 새가 게임인 폴스맨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 빛의 광선은 사실 빛의 정령인 킬리데였다. 그것은 요스케에게 가르치고 그의 첫 번째 주문인 빛의 검을 부여한다. 그는 검을 사용하여 감옥을 탈출하고 후지미야는 요스케가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언어 번역 능력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사실은 비디오 게임을 하며 적응력을 길렀다고 생각했던 요스케에게도 놀라운 사실이다. 기억 속에서 그는 다른 갇혀있던 괴물들을 풀어주고 탈출합니다. 토끼 중 하나가 그를 따라가고 타카후미는 그가 토끼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 토끼는 야생 상태가 되어 그를 공격합니다. 모든 괴물들이 야생 상태로 변해 그와 노예 상인을 공격합니다.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요스케는 새로 익힌 빛 마법으로 반격하여 노예 상인과 자신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노예 상인이 고마워하지만 피투성이로 미친 듯한 요스케를 보고 겁에 질리게 되며 요스케는 마법을 사용해 그를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밤새 요스케는 모든 괴물들을 죽이고 아침에는 그것들을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요스케는 이것이 다른 세계에서의 여정의 좋은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후지미야와 타카후미를 놀라게 합니다.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고 후지미야는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요스케는 그들이 쉬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그 후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언급하면서 드래곤에게서 엘프를 구했던 때를 밝혀냅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후지미야는 가족에게 그녀 없이 저녁을 먹으라고 합니다. 요스케는 또 드래곤에게서 엘프를 구한 기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드래곤을 죽일 수 있었고 후지미야는 이 장면을 보기 위해 저녁을 건너뛰었다는 것에 슬퍼합니다. 요스케는 그저 엘프가 이미 약화시킨 지점을 공격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억이 계속되면서 요스케는 엘프에게 자신의 후드를 주지만 엘프는 그를 오크로 착각하고 칼을 꺼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칼을 치우지만 요스케는 그녀가 자신을 찔렀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배를 확인하기 위해 후드를 올립니다. 그녀는 그를 변태라고 부르고 질책하며 그들의 복잡한 관계의 시작을 알립니다. 타카후미와 후지미야는 말문이 막히고 요스케는 그 이후로 엘프가 항상 그를 괴롭혔다고 언급하며 그가 어렸을 때처럼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후지미야는 그가 어렸을 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요스케는 얼었던 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기억을 보여줍니다. 밤사이 엘프와 메이블이 그와 함께 침대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요스케와 엘프는 잠시를 함께 보내지만 메이블이 잠결에 엄마를 부르며 울면서 그 순간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하기 싫다는 것뿐이고 엘프는 그녀를 카라테 치기로 깨웁니다. 당황한 메이블은 일하기 싫다는 잠꼬대를 설명하려 합니다. 요스케는 그녀에게 자신이 준 반지를 팔 수 있다고 상기시키지만 메이블은 바터링의 경험이 없다고 하며 주저합니다. 엘프는 기쁘게 그것을 파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메이블은 그것을 갖고 있기로 결정합니다. 요스케는 엘프가 메이블을 돌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메이블은 그것이 엘프의 애완동물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 그들은 모두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메이블은 엘프와 요스케에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엘프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엘프라고 부르며 고대 유물을 수집하는 인물을 밝힙니다. 요스케는 자신을 울프간 블러드라고 소개하며 타카후미와 후지미야를 그의 가짜 이름으로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다른 나라 출신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타카후미는 그의 삼촌에게 왜 가짜 이름을 주었는지 묻고 그의 삼촌은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후 엘프는 자신이 반지를 팔았던 이코자라는 마을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요스케는 그녀에게 이유를 묻지만 타카후미와 후지미야는 그녀가 메이블에게 위협을 느껴 반지를 다시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이블은 요스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요스케는 영웅이 클리어하려고 했던 근처 던전을 조사해 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메이블은 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먼저 낮잠을 자야 하고 요스케는 혼자서 떠납니다. 요스케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알고 그날은 마무리합니다. 배고픈 후지미야는 저녁을 먹기 위해 집에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스케는 그녀와 타카후미에게 라면을 대접합니다. 다른 기억 속에서 우리는 엘프가 잠에서 깨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발로 목걸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요스케가 갑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후드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요스케는 그것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후드를 벗기기 시작하지만 마법 때문에 잘 벗기지 못하고 애를 먹습니다. 엘프는 그가 주문을 해제하면 자신에게 더 쉬울 것이라고 제안하고
그는 어리석게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문을 해제하자 엘프는 그를 공격합니다. 요스케는 완전히 기절하고 엘프는 미안해합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그를 응급처치하고 방에 그를 남겨둡니다. 요스케는 이 일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언급하고 타카후미는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삼촌이 그녀에게 후드를 그냥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스케는 엘프가 항상 그의 물건을 가져가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으며 그가 받은 유일한 것은 그녀의 드레스였다고 말하고 그들은 결국 후지미야에게 그 드레스를 입어보게 합니다. 그 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보며 요스케는 실제로 엘프가 그리워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 요스케는 그의 언어 번역 기술의 공식 이름을 와일드 토커로 정한다고 발표하며 이는 타카후미가 제안한 이름입니다. 후지미야는 갑자기 시간을 확인하고 해야 할 대학 과제가 있다며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카후미는 그의 삼촌이 골든 X를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삼촌은 적을 어떻게 자멸하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는 그의 게임 실력이 다른 세계에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며 다른 모험가들과 함께했던 기억을 꺼낸다. 모험가들이 그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가 그들을 압도한 후 고블린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룹의 힐러인 알리시아는 겨울 축제 동안 모두가 오크로 착각했던 사람이 요스케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녀의 동료들은 라이가와 에드가로 소개된다.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시아는 요스케에게 고블린 침략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즉시 돕겠다고 동의한다. 고블린 무리가 다가오지만 요스케는 다른 이들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고블린들을 조롱하고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한다. 타카후미는 감명받지 않고 요스케는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려던 계획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게임에서 배운 점프 공격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는 고블린을 상대로 움직이려 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결국 그는 산을 부수고 그 산이 모든 고블린들을 압사시키고 그는 게임 덕분에 고블린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감사한다. 타카후미는 게임의 동작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요스케는 애써 믿으며 그것들이 자신을 구했다고 주장한다. 그 후 그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마을로 돌아간다. 요스케는 드디어 친구들을 사귄 것 같지만 가는 길에 알리시아는 봉인된 도시에서 그가 장벽을 재건하는 것을 봤다고 언급한다. 이 말을 듣자 요스케는 알리시아뿐 아니라 에드가와 라이가의 기억까지 모두 지워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스케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싸운 후 자신이 오크가 아니라는 오해를 풀고 그들은 그에게 인근 마을을 공격하던 거대한 고슴도치를 쫓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소닉을 상상하며 괴물과 소통의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슴도치가 나타나고 그는 그것이 소닉과 전혀 닮지 않아서 실망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것과 대화한다. 그는 그것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것이 단지 재미로 인간을 죽이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알고 요스케는 완전히 태워버려 쟤만 남긴다. 갑자기 전화가 울리고 타카후미는 후지미가 그녀의 전화를 두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타카후미는 삼촌을 설득해 전화기를 돌려주러 가자고 하고 그들은 그녀의 위치로 날아간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가 수상해 보이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본다. 요스케는 만일을 대비해 타카후미에게 자신의 능력을 빌려주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전화기를 돌려준다. 그 남자는 불안해하지만 타카후미는 그가 사실 후지미의 남동생 치아키라는 것을 깨닫고 오랜만에 그를 보게 되어 매우 기뻐한다. 요스케도 그들과 합류하고 후지미는 그를 동생에게 유튜버라고 소개하지만 치아키는 그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요스케가 유튜브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자 타카후미는 후지미에게 자신이 그녀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밝힌다. 후지미는 치아키가 수상한 남자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묻고 타카후미는 삼촌에게 빌린 능력을 보여준다. 그는 그들 둘을 투명하게 만들고 그들의 분신을 남긴 채 높은 곳으로 날아간다. 후지미는 그가 마법을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란다. 그들은 빈 교실로 들어가고 후지미는 그가 자신이 괴롭힘 당할 때 끼어들었던 학교 때와 같았다고 말한다. 타카후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문제의 기억을 재생한다. 하지만 후지미가 실제로는 아이들 무리를 괴롭히고 있었고 타카후미는 상황을 잘못 읽고 그녀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지미는 타카후미의 선의에 여전히 감동을 받았다. 갑자기 한 소녀가 그들에게 걸어 들어와서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후지미의 친구 사와이고 타카후미는 그녀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그들은 잘 어울리고 후지미는 그들을 약간 질투한다. 그들은 타카후미의 집으로 돌아가고 요스케는 그의 기억을 이어간다. 그는 그 3인에게 주위에 영웅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봤는지 묻는다. 알리시아는 에드가의 검을 빌려 자신이 샤이닝 크루세이더로 알려진 영웅임을 밝힌다. 그녀는 검을 손상시키고 즉시 에드가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숙인다. 후지미는 이것이 전설적인 영웅 파티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요스케가 알리시아의 기억을 보았을 때
그들은 고블린 침략을 막은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은 없다는 것을 본다. 알리시아는 다시 한번 봉인된 도시에서 장벽을 수리한 사람이 그였는지 묻고 그는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은밀한 생활을 이해한다며 그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물러선다. 요스케와 영웅 파티는 함께 여행하며 A랭크 던전인 암흑의 미궁에 도착한다. 던전에 들어서자마자 요스케는 비밀 지름기를 드러내는 주문을 즉시 사용한다. 통로 끝에서 그들은 던전의 보물인 구원의 지팡이를 발견하지만 파티는 그것을 너무 쉽게 얻은 것에 대해 전혀 감명을 받지 않는다. 요스케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그들의 기억을 지운다. 그는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던전을 제대로 통과하여 실제로 지팡이를 얻도록 한다. 타카후미는 일이 잘 풀려서 기쁘지만 요스케는 그들의 기억을 다시 지워서 그가 도와준 것을 잊게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이 기억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매우 기뻐하고 요스케는 그들의 기억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수도를 떠나기 전에 요스케는 던전 정복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알리시아에게서 치유 부적 3개를 받습니다. 기억이 끝났을 때 타키후미와 후지미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처리한 요스케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요스케는 비디오 게임 덕분에 침착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타키후미는 그의 삼촌이 수도에 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그의 삼촌은 기억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는 그가 병사들 무리를 맞서고 사령관의 마음을 읽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알리시아를 영웅으로 만든 배후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는 사라지고 수도를 향해 갑니다. 우리는 사령관과 리카르도 국장 그리고 고위 사제의 회의를 봅니다. 우리는 영웅 파티가 순교자가 되어 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의 군사 자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스케가 나타나 리카르도의 마음을 읽습니다. 사령관은 영웅 파티가 스스로 모험가가 되기로 선택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그의 소심한 태도로 인해 요스케는 리카르도의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고 병사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이 궁지에서 요스케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괴물로 변신하여 그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으로 변합니다. 그는 타키후미에게 그 선생님이 그가 아는 최고의 토론자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형태에서 그는 리카르도를 제압하기 위해 그냥 뺨을 때리게 됩니다. 그는 그를 계속해서 때립니다. 리카르도의 보좌관이 그를 옹호하려 하자 요스케는 그녀의 뺨도 때리고 결국 둘 다 요스케에게 항복합니다. 리카르도는 세상이 불안정해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의 용이 죽고 봉인된 도시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이 사건들의 배후임을 깨닫고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때릴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고 메이블이 나타납니다. 요스케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녀의 힘은 즉시 녹아버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사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음 마법으로 만들어진 환상이며 그들은 정말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요스케가 그녀에게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자 메이블은 자신이 왕국의 기사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취직한 뒤로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싸움을 져주어 그녀가 월급을 인상받고 그를 자신의 부하로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스케는 그녀에게 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의 환상이 너무 황당해진 후 실제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사령관은 메이블이 요스케와 공모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메이블은 요스케의 공격을 피하면서 일부 병사들을 다치게 하며 그와 실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요스케는 에너지 검을 풀어 그녀의 얼음을 그의 속도로 부숩니다. 메이블은 정신을 차리고 그녀가 고위 사제에게 정신 조종을 당하고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요스케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협력한 리카르도를 비난합니다. 리카르도는 그들이 어떻게 왕국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하지만 요스케는 발생하는 모든 위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하고 그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불의 용으로 변신하여 날아갑니다. 타카후미와 후지미야는 그가 얼마나 멋있었는지에 놀라지만 그는 모든 것이 그의 게임 덕분이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녀는 왕국의 기사 자리를 잃습니다. 기억이 끝나자 타카후미의 몸에 어느새 비늘이 생깁니다. 그는 삼촌의 힘을 빌렸던 때를 되돌아보고 그가 축약된 주문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삼촌은 그 축약된 주문들이 영혼들에게 무례하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그에 대한 벌이라고 말합니다. 후지미야는 타카후미가 변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지만 요스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도 변하게 되어 타카후미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둘 다 공룡으로 변하고 후지미야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일본 전역에 큰 폭염이 닥치고 타카후미와 요스케는 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스케가 세가 세 턴을 플레이하려고 할 때 부팅에 실패하고 그는 멘북을 시작합니다. 후지미야는 다가와서 왜 요스케가 마법을 사용해서 그곳을 식히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요스케는 즉시 그의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방에 얼음 바람을 불어넣고 그들은
그녀가 그런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후지미야는 영혼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고 타카후미는 아름다운 요정 한 쌍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요스케는 영혼들이 실제로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의지의 집합체와 같으며 그는 그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스케는 갑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그들이 소의 머리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카후미는 휴대폰으로 검색하지만 그것은 500만 엔이 들 것입니다. 요스케는 방을 시키기 위해 소환한 얼음 영혼이 그 일의 대가로 머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재단을 만들어 소의 머리를 바치지 않으면 10년 동안 그들의 들판을 얼려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을 바꾸고 타협으로 생선 머리를 받아들입니다. 재단이 마련되지만 요스케는 그들이 공룡으로 변신했을 때 그 갈망을 탓하며 생선 머리를 갈망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후지미야를 어떻게 위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스케는 그가 불의 용으로 변신했던 기억을 꺼내며 너무 오래 변신해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용의 사고 패턴에 갇혀 변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엘프는 그의 위치에 대한 소문을 따라 그를 찾아내고 싸웁니다. 그들은 장대한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엘프가 그를 압도하고 그의 정신과 연결하여 인간 형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후 용을 처리하려는 병사들을 동반한 귀족이 도착합니다. 엘프는 그를 자신이 돈을 빚진 리그폴겐 가문의 수장으로 알아봅니다. 엘프가 공주라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타카후미와 후지미야를 놀라게 합니다. 기억은 리그폴겐이 요스케를 요구하고 엘프를 도발하며 그녀가 무기를 꺼내도록 자극하지만 그들이 맺은 마법의 약속 때문에 멈춰섭니다. 리그폴겐은 엘프가 자신을 담보로 사용한 것을 어리석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요스케는 깨어나 마법적 구속을 그냥 파괴해버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빚을 갚았다고 믿고 떠나려 하지만 엘프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약속이 사라지자 리그폴겐을 위해 거대한 전사가 나서 엘프에게 교훈을 가르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싸우기 전에 요스케는 엘프의 빚을 갚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리그폴겐에게 반지를 줍니다. 그가 또 반지를 주는 것을 보고 엘프는 분노하여 힘을 키우며 땅을 흔들립니다. 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요스케는 아래 땅이 무너져 늪이 드러나자 엘프를 붙잡습니다. 리그폴겐은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신의 부하들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합니다. 엘프가 빚을 지게 된 이유는 그가 그녀에게 준 반지를 되찾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진흙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가까운 온천으로 가서 몸을 깨끗이 씻기로 합니다. 그날 늦게 우리는 후지미야의 친구 사와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치아키가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겁을 먹고 타카후미가 계단을 내려올 때 그의 무관심한 태도가 사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치아키는 그의 수집품과 귀여운 여성을 잡아 온라인에 비디오를 게시하는 이야기를 하며 사와를 계속 당황하게 합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와는 후지미야에게 치아키와 타카후미가 여성을 수집품으로 여기는 인간 쓰레기라고 경고합니다. 거실에 있는 물고기 머리 재단을 보고 그녀는 그들이 종교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며 놀라서 떠나려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기 전에 요스케가 돌아와 그의 소름 끼치는 웃음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지미야는 그것이 종교 집단이 아니며 요스케는 단지 유튜버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와는 후지미야가 여기서 어울리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그녀가 타카후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고 타카후미도 호감이 있는지 시험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어 그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러나 타카후미는 배경에 있는 무작위 남자에게 더 집착하게 됩니다. 사와는 후지미야가 초등학교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해하고 타카후미는 그녀가 그녀의 형제 치아키와 매우 비슷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사와는 치아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만 그 수상한 남자가 치아키였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요스케는 사와에게 후지미야가 초등학교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기로 결정하지만 즉시 타카후미에 의해 제지당합니다. 그가 자신의 마법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그들의 기억을 지우러 가지만 타카후미에 의해 제지당하고 후지미야는 다른 두 사람을 도와 탈출시킵니다. 이후 후지미야는 요스케가 항상 기억을 지우려는 것에 대해 꾸짖고 이것은 그에게 온천에서 엘프와의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사람이 온천에 도착했을 때 요스케는 일본어로 된 간판을 보고 놀랍니다. 엘프는 온천의 설립자도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 이후로 세상을 떠났다고 언급합니다. 여관 주인이 나와 여관이 신의 힘으로 창조되었다고 설명하지만 요스케는 게임 대화로 여기며 자신의 인벤토리를 정리할 뿐이라 타카후미와 후지미야는 실망합니다. 그들은 결국 여관에서 방을 얻고 요스케는 엘프와 방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을 냅니다.
여관 주인의 딸이 그를 위한 방을 준비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엘프가 그녀를 겁주어 쫓아냅니다. 엘프는 그들의 방을 보고 흥분하지만 요스케는 자신의 이불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갑니다. 엘프는 작은 방에 충격을 받고 혼자 쉬게 되어 실망합니다. 하지만 요스케는 갑자기 돌아와 그녀의 의지에 반해 발 마사지를 시작하며 그가 용에서 돌아오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엘프는 마사지를 견딜 수 없지만 그는 그녀를 다시 끌어당겨 계속합니다. 하지만 알리시아, 에드가, 라이가가 엿듣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며 이것이 방해받습니다. 알리시아는 엘프에게 사과하지만 그들이 커플이라고 생각하여 그녀를 칭찬하게 되고 엘프는 심지어 그녀의 반지를 자랑합니다. 요스케는 그들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고 그들은 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알리시아는 구원의 지팡이에 대해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하고 엘프는 전설적인 마법 무기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라이가는 요스케에게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훈련 중이었다고 말하고 보고 싶어하여 그는 알리시아의 기억을 재생하며 그들의 새로운 기술이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세탁대로 사용되는 화려한 칼집을 드러내고 그것을 본 엘프는 그 그룹이 어디서 그것을 발견했는지 묻고 즉시 찾으러 나섭니다. 요스케는 칼집이 사실 고대의 마법 도구이며 엘프들이 그것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그룹은 갑자기 무언가가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관이 힝노비스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주인의 딸을 조종하여 문을 열게 했습니다. 요스케는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하늘에 있는 두 마리의 새가 그의 마법을 막고 있습니다. 그는 마법 없이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몇 가지 마법 부적을 사용하여 싸웁니다. 그는 바람 부적으로 자신을 날려 올려 불 부적으로 공격하고 얼음 부적으로 낙하를 늦춥니다. 아직 새 한 마리가 남아 있었지만 엘프가 산에서 가져온 새 무기를 사용해 그 새를 하늘에서 날려버립니다. 그가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을 본 엘프는 그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그를 쏘지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후지미하는 새가 그의 마법을 어떻게 봉인했는지 궁금해하며 그것들이 끔찍한 순결을 가지고 있어 정령들이 억제된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가 마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리시아와 다른 사람들 쪽으로 돌아가지만 그녀가 최면에 걸린 친구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와 재집결하고 그녀의 지팡이로 최면을 풀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엘프의 검처럼 비밀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잡고 지팡이는 하늘로 날아올라 빛을 발산합니다. 두 개의 장벽이 생기고 알리시아는 요스케가 그녀 위에 있는 것에 당황합니다. 그녀가 진정한 후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의 마음을 그 색과 동기화하고 그들을 괴물의 통제에서 해방시킵니다. 힝노비스트가 갑자기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회피하고 라이가의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그것을 날려버립니다. 요스케는 지팡이가 그녀의 힘을 강화했으며 그녀가 마음을 동기화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킬 때 그들의 기술을 얻었다고 밝힙니다. 괴물은 다시 일어나 도망가며 여러 마리의 괴물 사냥개를 소환하지만 요스케의 마법이 마침내 돌아와 그들을 모두 억제하고 물뱀을 소환하여 모든 개를 물리칩니다. 그의 주문 덕분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나머지 불은 꺼집니다. 이후 요스케는 노출된 목욕 장소 주변에 장벽을 설치하고 이는 실제로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이제 그들은 아름다운 산 전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지만 후지미야는 이 이야기가 기억을 지운 것에 대해 혼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요스케는 전투 후 온천에서 다시 목욕을 했고 알리시아가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가까워지자 그녀의 치마가 걸려 그녀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는 즉시 자신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요스케는 방금 본 것을 잊은 척 쿨하게 행동하고 알리시아는 그가 자신과 같은 어린 소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알리시아는 절망하지만 그녀는 9살 이전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생일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스케의 기억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가 고블린 공격 이후 발견된 것을 봅니다. 그녀는 기억이 없었고 경비병들에게 구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라이가와 에드가가 살던 마을에 입양되었고 그들이 만든 모든 기억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말을 듣고 요스케는 죄책감을 느끼며 그녀의 기억을 2번 지운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이 고블린 침공을 막았던 사람이며 그들이 던전의 뒷문을 통해 들어갔던 때였다고 밝힙니다. 알리시아는 그가 봉인된 도시에서 장벽을 고쳤던 것을 기억하며 그가 영웅 칭호를 받아야 한다고 깨닫지만 요스케는 자신이 처음에 그것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왔으며 가장 강한 공격으로 가장 강한 장벽을 공격하면 시공간에 왜곡을 만들어 그가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알리시아는 그를 용서하지만 더 이상 기억을 지우지 말라고 말하며 그를 잊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스케는 양보하고 그녀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알리시아는
그가 이전에 그녀를 본 후 기억을 지운 것을 갑자기 기억합니다. 요스케는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알리시아는 당황하지만 현장을 재현할 준비를 하고 그들은 갑자기 저격을 당하고 요스케는 그의 장벽이 부서진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더 많은 충격이 가해지고 요스케는 도망치고 알리시아는 남겨집니다. 한 달 후 요스케는 노래하는 괴물을 처치하는 퀘스트를 맡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신사와 땅의 시련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요스케는 마법을 사용하여 괴물에게 돌진하지만 괴물이 사실 메이블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돌합니다. 그는 그녀가 숲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녀가 괴물에게 공격당할까 걱정하지만 메이블은 자신을 괴물로 위장할 수 있는 망토를 자랑합니다. 그는 그녀를 쓰다듬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당황합니다. 그는 그녀가 왜 수도에서 기사로 일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그녀가 해고된 것을 모릅니다. 메이블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일을 그만둔 척하며 숲에 살고 있으며 접근하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무서운 얼음 조각상을 세워 영원히 여기에서 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괴물임을 깨달은 요스케는 그녀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메이블은 겁에 질려 즉시 떠나기로 동의합니다. 그녀는 얼음 조각상을 치우고 자신이 무엇을 할지 궁금해합니다. 요스케는 그녀가 자신이 준 반지를 팔면 괜찮을 거라고 상기시키지만 그녀는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스케는 그녀가 음유시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메이벨은 부끄러워하며 혼자 노래하는 것에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요스케는 그녀가 귀엽고 노래도 잘 부르니 일본에서는 쉽게 아이돌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벨은 부자가 되는 것을 상상하지만 요스케는 자신이 원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희망으로 메이벨은 그의 고향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타카푸미는 그가 어떤 노래를 선택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결국 소닉 더 헤지호그 게임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그는 메이벨의 무릎 위에서 기절하고 그녀는 계속 그를 위해 노래하지만 그들을 매복할 계획인 기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정이 나타나 그 남자를 제거하고 그녀는 메이벨의 무릎에 있는 요스케를 노려봅니다. 요스케는 그녀가 그들을 구해줘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타카푸미와 푸지미에는 그녀가 화가 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타카푸미는 그의 삼촌에게 비디오 게임 음악에 대한 사랑에 대해 묻고 그의 삼촌은 몇 곡을 틉니다. 하지만 설명서를 읽으면서 그는 지난 10년 동안 영웅의 이름을 잘못 발음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멘붕이 옵니다. 요스케가 요정으로 유튜브 영상을 녹화하려고 할 때 그는 외모를 유지할 수 없고 자신의 실수 때문에 여전히 우울해합니다. 후지미에는 이름을 잘못 말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요정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줬던 때를 언급합니다. 둘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 기억을 보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메이벨을 만난 다음 날 아침, 요정은 그가 메이벨과 아리시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그에게 따집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더 오래 알고 있는데도 그들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결코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그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들은 언쟁을 벌이고 그는 갑자기 자신의 실제 이름이 요스케라고 밝히면서 요정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름을 묻지만 그것은 너무 길어서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요스케는 그녀에게 별명을 지어주기로 하고 그녀를 수이라고 부릅니다. 요정은 그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스케는 그녀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수는 녹색을 의미하며 그녀의 눈 색깔과 같다고 설명하며 보석처럼 아름답다고 부릅니다. 그녀는 당황하고 그가 그녀를 수이라고 부를 때 그녀는 사적으로만 그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메이벤이 그들과 합류하고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요스케는 그곳에 유적을 탐험하러 왔다고 언급하고 메이벨은 그것을 그 땅의 새 신전 중 하나로 알아봅니다. 메이벨의 노래에서 신전의 시련은 외국 전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그것이 요스케에게 적용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요스케는 신전에 접근하고 갑자기 그것을 폭파합니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고 요스케는 그것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지만 타카푸미가 방해하고 그들은 왜 그가 신전을 파괴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자신이 큰 힘에 의해 이 세계로 왔다고 말하며 그래서 신전의 힘을 물리침으로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후지미에는 세계의 신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이전 모험에서 다른 두 개를 파괴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는 모든 힘을 사용해 괴물을 폭발시키지만 그것은 즉시 재생되며 요정은 그것이 물리적 몸체가 없는 거대한 신성한 마법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반적인 공격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괴물들이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요정은 자신의 검으로 공격하고 메이벨은 얼음으로 괴물들에게 맞서지만 괴물들은 계속해서 되살아납니다. 요스케는 그들을 재로 만들어버리기로 결심하지만
접근할 때 갑자기 정신이 조종당해 두 소녀에게 불길을 뿜습니다. 요정은 메이벨을 구하려고 뛰어들지만 결국 신에 얼어붙는 검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그들은 요스키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 궁금해하지만 라이가가 갑자기 나타나 요스키를 날려버립니다. 라이게는 자신이 오크를 물리쳤다고 생각하고 알리시는 다른 두 명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노래하는 괴물을 찾으러 왔지만 요정은 그들을 알아보고 라이게는 자신이 때린 것이 요스키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정은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와 맞서고 있으며 요스키가 정신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리시아는 그녀의 지팡이의 힘을 사용해 요스케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그녀는 요스케 기억 속에 있지만 거절당하고 그의 어린 시절을 앞에 상자만 있는 어둡고 외로운 시간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를 안타까워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요스케는 마법을 사용해 자신을 때려서 깨어나며 통제력을 되찾습니다. 그는 불꽃 용의 불꽃을 토해내어 용기를 파괴하고 용은 부활하여 신성한 괴물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요스케는 물리적인 몸체가 없는 것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용이 괴물을 흡수하게 하고 그것을 물리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리시는 용이 신성한 괴물의 재생 및 정신 조종 능력을 얻었으니 이제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지 궁금해합니다. 요스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자신이 실수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스케는 메이벨의 신에 얼어붙는 검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지만 메이벨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엘프에게는 계획이 있다. 그녀는 그들이 치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그녀의 검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증폭하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다. 요스케가 그의 에너지를 제공하면 그들은 용을 물리칠 충분한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알리시아는 정신 지배에 대해 걱정하지만 엘프는 이마에 있는 보석이 정신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고 밝힌다. 알리시아는 요스케에게 다가가서 온천에서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요스케는 그가 지운 기억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알리시아는 말하기에 너무 창피해한다. 용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엘프는 요스케에게 그녀를 날 수 있도록 데려다 달라고 어색하게 부탁한다. 요스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아서 결국 사슬을 사용해 그녀를 운반한다. 이로 인해 메이블은 그녀가 전투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가 떠나려 할 때 불의 용은 얼음 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원한 때문에 그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요스케는 그녀가 용을 혼란시키기 위한 미끼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그녀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녀가 용에게 돌진하자 용이 바위를 던지지만 알리시아는 에드가의 검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그녀를 구한다. 다른 사람들이 용을 혼란스럽게 하는 동안 요스케는 엘프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말라는 그의 과거의 말을 기억하고 용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타카후미는 삼촌을 만난 이후로 기다려왔던 진정한 판타지 전투를 드디어 목격할 수 있다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기억을 잠시 멈춘다. 요스케는 커피를 만들고 타카후미는 전투를 드디어 볼 준비가 되어 간식을 준비한다. 그들이 용에게 다가가면서 기억은 계속된다. 용이 숨결로 그들을 공격하지만 요스케는 그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는 자신의 마법을 엘프에게 전달하고 그녀는 용에게 돌진한다. 메이블은 그녀의 눈을 사용해 용을 묶으며 지원하고 요스케는 번개를 발사하여 엘프의 검을 충전한다. 그녀는 거대한 에너지 칼날을 만들어 용을 베어 물리친다. 엘프가 기절하고 떨어지기 시작하자 요스케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를 잡는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다. 그는 그녀를 안고 내려오다가 그녀에게서 탄 냄새를 맡고 냄새를 맡기 시작해 그녀가 몸부림치게 되고 결국 둘은 떨어지게 된다. 요스케는 성스러운 불꽃 용의 불꽃을 수집하고 엘프는 그것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다른 사람들이 급히 달려오고 메이블은 자신의 노력을 칭찬해 달라고 요청한다. 요스케는 그들 모두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들 없이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특히 메이블을 칭찬하고 그녀가 엘프를 안았던 것처럼 안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스케는 그들이 단지 날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리시아를 안고 하늘로 뛰어오른다. 그녀가 몸부림치고 착지하자 라이가와 에드가도 한번 해보고 싶어한다. 엘프는 메이블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요스케는 그녀에게 노래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반지를 하나 더 준다. 엘프는 참지 못할 것 같지만 알리시아는 왜 메이블이 그의 이름이 쿠로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울프간 블러드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한다. 요스케는 그가 그냥 지어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자신의 진짜 이름이 요스케라고 말한다. 엘프는 그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너무 쉽게 말해서 망연자실해하고 다른 두 사람은 그의 가짜 이름이 더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기쁘게 한다. 엘프가 요스케에게 화를 내서 그가 용의 불꽃을 떨어뜨리게 한다. 그녀는 그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 궁금해하고 그는 그들이 용을 물리쳤을 때 시공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다. 그는 불꽃을 다른 존재들과 결합하여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포터를 만들기를 희망하지만 엘프는 갑자기 그것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녀는 검에 힘을 실고 갈등이 있지만 후지미는 그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그가 결국 포터를 만들기 위해 불꽃을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하지만 타카후미는 이야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녀를 막는다. 그들은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 요스케는 그들에게 다시 라면을 대접하기로 한다. 그들은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타카후미는 그의 삶이 단 1년 만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한다. 하지만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난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